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교화해내는 학설. 이제 오늘 이제 겸해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임수무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묵작하면 겸해설 이렇게 겸해를 강조한 사람으로만 아는데 사실 그 뒤에 더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는데 그게 아마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얘기될 겁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을 하면 그다음 사랑하는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이론인데 뭐 요즘 논리학으로 하면 이타주의적 경향도 있는 것 같고 현대적 버전에서 이해하면 아주 적절하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여담입니다만 제 아호가 거들덕자 하늘천자입니다. 이 묵자 천지 그러셨죠, 그죠? 천지가 아니고 천지편에서 나왔는데 저희 은사님께서 한 10수년 전에 저한테 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거 전에 저한테 주신 게 제민이에요. 다쓸제자 백승민자인데 한미자에서 가져오셔가지고 너무 이름이 커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숨기고 사용을 안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묵자에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덕천을 가져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이번에 나온 책에는 할 수 없이 제 호를 썼습니다. 덕천이라고. 이제는 써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묵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제 마음속에서 허용하게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묵자의 겸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우리 정재인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은사님이신 정인재 교수님의 아주 훌륭한 지도로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정인재 선생님 제자들을 잘 이렇게 우리 윤수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 키우십니다. 이렇게 폭경대학도 보내시고 하와이도 보내시고 이렇게 한국철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동양철학회 연구이사 그리고 현재 중국 고전철학회 운영위원이시고요. 서강대 철학회 BK21 사업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서강대 철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묵가사상의 철학적 탐구 그리고 고대 중국의 명학 그 이외에 영어로 썼네요. 칸트와 아시아의 철학을 또 이렇게 쓰셨네요. 그죠? 예. 오늘 강연해 주실 정재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정재현입니다. 이렇게 뭐 사실 잘난 사람도 아니라서 되게 너무 장황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좀 쑥스러운데요. 하여튼 오늘 여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은 기말이고 또 무슨 사업팀 뭐 이런 것도 맡고 있어서 사실 올 형편은 안 되는데 여기 너무 유명한 데라서 감지덕지하고 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겸해에 대한 얘기도 잘 좀 몰라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동료 교수 한 분이 거기 가면 되게 이제 탈탈 털리고 온다.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겸해와 인에 대해서 지금 책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많이 털리면 털릴수록 책이 좀 좋아질 거니까 오늘 좀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좀 날카로운 좀 비평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묵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아까 사회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묵가는 겸해로 유명하고요. 또 공리주의로 또 유명합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이익 이거를 굉장히 또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묵가를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타주의라고 이제 이해해가지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평은 괜찮았는데
그래도 가장 혹독하게 이제 비판한 이제 육아에서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묵가를 공격하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오늘 얘기 드리게 되는 이제 겸해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자는 물론 이제 왜 이익을 얘기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에서 이익에 대해서, 이익 추구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지만, 묵가를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묵가가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유가 겸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공리주의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묵가를 공격한 건 아니고, 반면에 이제 순자는 또 겸해 얘기를 안 해요. 이익을 추구하고 예를 이익 때문에 예를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거부한 인간 같지 않은 놈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지, 겸해 때문에 순자가 묵가를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겸해가 됐던 공리주의가 됐던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역사적으로 묵가는 굉장히 사람 같지도 않은 놈들이다 이렇게 매도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주로 겸해를 얘기하겠지만, 이제 겸해를 이해하는데 공리라고 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울러 이렇게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핸드아웃 나눠준 거에 보면은 묵가가 어떤 이제 사상가들이냐. 죄송하지만 제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다. 예. 그냥 다 벗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이제 묵가가 이제 역시 제자백가 중에 하나예요. 제자백가의 특색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 특히 이제 전국시대를 극복할 거냐, 이제 그 길이 뭐냐, 그 길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가의 돈이, 도가의 돈이, 한비자의 돈이, 한비자는 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묵가도 이제 도를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게, 묵가는 접근 방식을, 그 길을 구하려면은,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어지러워지는 원인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도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이렇게, 이 천하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겸해를 안 해서, 또, 윗사람에게 복종을 안 해서, 상동, 또 운명을 믿어서, 그래서 운명을 이제 배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처방을 내려요. 겸해를 해야 된다, 상동을 해야 된다, 비명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겸해를 해야지 천하가 다스려진다. 상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복종을 해야지 천하가 다스려진다. 세 번째, 운명을 믿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겸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유명하고, 또 사실 좀 다른 거는 이해하기가 좀 비교적 쉬워요. 근데 겸해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겸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겸해가 뭐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종의 평등적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등적 사랑.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거다. 누구나 똑같이. 네 가족이건, 아니면 이웃집 가족이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가족이건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실제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기독교의 박애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이게, 그리고 묵가는, 굉장히 평화주의자구나. 그리고 묵가는 이 차등을 인정을 안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평등 사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사실은
묵가를 이렇게 보면은 상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위에 윗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평등 사상이겠어요? 다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 인정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가 뭐예요? 자기 낳고 기른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안 해요. 그거 좋다 그래요. 좋은 선한 행동이다 이제. 그리고 어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도 다 인정하고 계급 사회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더 줘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특혜도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기른 그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한테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평등 사상이고 이게 어떻게 박이겠어요? 결정적으로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박애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박애나 뭐 이런 거는 약간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겸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 박애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묵가는 얘기를 해요. 이게 나라 전체 천하에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겸해가 옳은 행위라는 거지, 그냥 겸해 자체가 옳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겸해의 이유가, 근거가 공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우리가 얘기하는 박애니 뭐 무조건적인 사랑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이다. 약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산된 사랑? 근데 사실 계산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좀 당혹스럽다. 이제 이렇게 묵가가 생각 외로 그렇게 이타주의자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이타주의자라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이타주의자가 되는지 그거를 좀 더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게 묵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공리를 주기 때문에 겸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조금 뒤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 양해왕 첫 장에 맹자께서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익을 얘기하느냐? 그냥 인의를 얘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이익 혹은 장기적인 이익, 결국에는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인의를 추구하면 사실은 너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만 바꿔놨어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겸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묵가하고, 옳은 일을 하면은 너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유가하고 맹자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사실 이거는 왜 이제 맹자의 입장하고 묵가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 막 중첩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혼란이 오는데, 왜냐하면 맹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왕들한테,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왕들한테, 제후들한테 얘기한 게 뭐였어요? 네가 나 패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왕들에게 진짜 패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네 꿈이 패자면, 네가 패자가 되고 싶으면은 왕도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실 그거는 뭐냐면, 네가 진짜 너의 사익을 추구하고 싶으면은, 네가 진정한 너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왕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작이 왕도 정치를 전부 다 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측은한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그 저의를 깔고서
그 왕도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심이 되는지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결국 왕도 정치를,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그런 장기적인 그 사익의 그 프로그램을 깔고 저희를 깔고 왕도 정치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말 왕도 정치를 하게 돼가지고 왕자가 되는, 그 왕이 원래 원하는 패자는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왕자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역설이 좀 있거든요. 맹자는 그것까지도 사실 용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처음부터 깔고서 왕도 정치가 되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뭐 그런 인자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왕도 정치가 되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묵가가 공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겸해를 하라는 거나 맹자가 그게 결국 너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왕도 정치를 하고 인의의 정치를 하라는 거나 사실 뭐가 다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일단 제가 그걸 뭐 차이를 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묵가가 얘기하는 겸해가 단순한 이타주의적 혹은 순수한 어떤 그런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건 좀 아니다. 어쨌든 이익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 근데 그 이익이 맹자가 얘기하는 이익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러면서도 이익하고 깊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겸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것도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좀 틀려요. 처음부터 묵가가 좀 강하게 보편적인 사랑, 누구나, 그러니까 다른 낯선 사람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 친지처럼, 자기 부모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처음부터 강한 관점을 제시를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협을 해야 되니까 너무 강화된 주장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웃 사람을 또 낯선 사람을 자기 부모처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강하게 처음 주장은 했지만은 이게 갈수록 타협하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낯선 사람을 사랑하면 낯선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호혜적인 사랑이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럼 너 사랑 안 하고 그러면 나도 사랑 안 해. 사실 이런 약간 이해타산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해타산적인 사랑.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 이제 그 작동이 잘 안 되고 점차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게 되면서, 왜냐면 이제 사실은 묵가가 합리적으로 뭐가 이익을 가장 많이 주는 행동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겸해도 해봐라, 뭐도 해봐라, 뭐 호혜적으로 사랑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점차 후기로 갈수록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그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이건 하늘의 명령이야, 뜻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아주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 전자의 입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묵가가 한 200~300년의 한 200년의 이제 전개 과정을 보이거든요. 묵자를 창시자로 해가지고 그 집단이 200년간의 그 입장의 변화가 약간 있는데, 그 입장의 변화가 이제 저는 초기에 좀 아주 순수하고 강력했던 입장에서 좀 약간 타협하는 입장으로 이제 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뭐가 순수한 입장이었고 뭐가 좀 약화된 입장이었는지가 이제 제 관심이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4번이에요. 4번. 제가 겸해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4번에서 겸해가 무차별적인 사랑이냐 아니면은 통합적 보살핌이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무차별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이렇게 가로 안에서 보면은 차등이 없는 사랑, 차등이 없는 사랑. 진짜 이웃 전혀 낯선 사람도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고 남의 집 애도 자기 애처럼 생각하는, 거기에 어떤 차등도 없는 사랑, 그게 겸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맹자가 이해한 방식이고 묵자는 바로 이걸 얘기한 거고, 또 육아 전통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근데 그럼 잘못됐다는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이 겸해의 전부다 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가 있다. 두 번째 입장이 이제 좀 중요한데, 그게 이제 통합적 보살핌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무차등의 사랑이 겸해가 아니라, 무차등의 사랑이 겸해가 아니라 약간 육아식으로 얘기하면은, 맹자식으로 얘기하면은 친친, 자기 부모는 친하게 하고, 그리고 인민, 백성은, 사람은 인으로 하고, 애물, 동물, 동물은 아끼고, 이제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애물이 이렇게 다 이게 사람을 넘어서서 동물까지도 아끼는 거니까, 사실 육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범위가 커진 거죠. 친친에서 애물까지 범위가 커진 거죠. 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일종의 통합적인 보살핌의 개념이라면은, 사실은 묵가의 겸해가 얘기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이 지점이다. 그러면 맹자가 얘기하는 인하고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하고 겸해는 같다는 얘기냐? 다르죠. 다른데 같은 면도 있다. 같은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차별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이 나왔고, 왜 이런 오해가 있었고, 왜 이런 이해가 있었냐면은, 묵자 당시에도 묵자가 겸해라고 하고, 또 묵가의 제자들이 겸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고, 이웃 마을 사람보다, 또 이웃 마을 사람이 저 멀리 떨어진 변방의 사람보다 더 사랑스럽다. 또 변방의 사람이 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사랑스럽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묵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웃 사람이나 변방의 사람이나 다른 이웃의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너는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냐, 그게 이렇게 이렇게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얘기냐, 그게 실행 가능한 얘기냐. 사실 그게 제일 큰 그 겸해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죠? 그게 사실 지금 들어봐도 그런 비판을 진짜 묵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근데 묵가가 내가 말하는 겸해가 그런 무차등의 사랑이 아니라 통합적인 보살핌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비판이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얘기하는 네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의미한 건 아니야. 내가 겸해라는 말로 의미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래도 가능하다. 설득하면 되고, 설득이 안 되면은 어떤 권위에 빌려서라도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게 돼 있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은 권위에 의해서 혹은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은 불에도 뛰어든다. 불에도 뛰어든다. 자기 목숨도 임금이 명을 하면 또 임금이 좋아한다라고 하면 자기 목숨도 무릅쓰고서 그런 일을 한다. 왜 겸해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거 네가 말하는 그 이해가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묵가에서 생각한 겸해가 무차등이라고 하는 게 전혀 오해는 아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리고 묵가가 진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주장을 한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류의 철학자로 이렇게 취급하면 되지. 뭐 그거를 다시 또 겸해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묵가의 겸해나 이제 다른 편들을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요. 겸해를 실천한 그 상황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무차등이 아니야. 그냥 통합적 보살핌 정도지. 뭐 예전에 뭐 우임금이 백성을 이렇게 했다고 모왕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이렇게 좀 헐벗은 백성들 이제 도와주는 왕이 돼서 그 관심의 정도를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확장해가지고 다 이렇게 포섭하는 그런 정도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무차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를 든 적이 없고 겸해의 예로 든 것이 저런 행적들이라면은 우리가 묵가의 겸해를 과연 무차등으로 무차별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효는 재밌는데 꼭 이익을 줘가지고 이익을 주기 때문에 효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약간 이제 묵가가 말하는 이익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물질적인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고 뭐 입을 걸 주고 쉴 곳을 주고 이제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좋은 거고 그런 행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잘 다스려지고 그 부모 간의 효와 뭐 자애로움이 이렇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구 간에 뭐 이렇게 우애가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묵가가 생각하는 이익이에요. 잘 다스려진다는 것의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내가 왜 효를 하냐, 우리가 왜 효를 하느냐, 그게 우리한테 더 많은 뭐 물질적인 보상을 주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효자가 있는 사회가 없는 사회보다 더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 그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넓어졌죠. 그러니까 개념이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이익, 안정, 사회적 안정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 이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과연 묵가가 얘기한 게 무차등일까? 그리고 정말 부모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정말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 그리고 묵자가 그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거를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거 보면 우애, 효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묵자가 얘기하는 겸해가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다. 무차등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결론인데요. 아니, 지금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무차등해하고 통합적인 보살핌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충돌이 돼 있고,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정답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적 보살핌이 묵가가 생각하는 겸해의 실질적인 의미에 더 가깝게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든 여러 가지 이해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통합적 보살핌이 묵가의 겸해라면은 육아의 인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같은 통합적인 보살핌의 행동이지만은 그 통합적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거고,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대답에서 육아와 묵가가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입장, 그러니까 묵가의 그 통합적 보살핌으로서의 겸해에 깔려있는 그 아주 중요한 관점이, 그 육아에는 없는 관점이 바로 무차등의 관점이다. 이 무차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성적인 관점. 그러니까 결국 육아와 묵가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인 관점. 육아는 자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적 보살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통합적 보살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성격이 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해야 하느냐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육아는 자연적인 관점을 택했고, 자연적인 관점.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정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통합적 보살핌이 필요하고 통합적 보살핌이 구현돼야 된다라고 보는 육아와, 아니다, 통합적 보살핌의 그 정초는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여기가 아니라 이성이다. 그 이성의 요구는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마치 자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사적인 것을 넘어서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 넘어서가지고, 묵가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인 걸 넘어서가지고 성취가 되는 거지, 자연적인 것을 확장해서 성취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장으로 볼 거냐, 그거를 넘어서서 극복으로 볼 거냐가 육아와 묵가를 가르는 굉장히 기본적인 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묵가가 순수한 이성의 어떤 도덕적인 요구, 이성에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차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개념은 처음부터 이런 개념이었어요. 야, 네가 너를 그렇게 아끼는데, 혹은 네가 너의 집안 사람을 그렇게 아끼는데, 그리고 너의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는데, 혹시 너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너의 집 사람이 아닌 너의 이웃, 혹은 너의 나라 사람이 아닌 타국의 사람들을 그만큼 좀 사랑할 수는 없니?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문득 이제 그런 어떤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이성의 요구예요. 이게 자연적인 것에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묵가는 본 거예요. 자연적인 것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겸해를 처음 이렇게 정식화할 때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인 야친, 그러니까 애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마치 네가 너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야, 그거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못 가는 바보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마치 약해지는 거죠. 마치 너의 부모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의 부모만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약한 정도의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 사랑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우리 이성에서 오는 거지 우리 감정에서 오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이 강하게 이성적인 요구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 좁은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 확장시킬 때 이성의 어떤 그 보편적인 관심을 유지했을 때 비로소 나라가 다스려진다. 비로소 어떤 공동체가 다스려진다라고 이제 그 국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족을 다스리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 집안에 국한돼서는 결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아마 그 절실한 어떤 동기에서 이성적인 요구를 이제 제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유사한 행위를 옹호를 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몇 가지 후기 국가들의 변화된 입장. 그러니까 계속 그 도전을 받고 무차등해가 가능한 얘기냐, 뭐 계속 이렇게 그 도전을 받고 국가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논의를 하는데 예컨대 그 묵자라는 책에 보면은 한 39장에서 45장인가요? 이렇게 맨날 보는 책인데 39장에서 45장이 약간 특이하게 쓰여진 내용을 지닌 이제 그 책의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묵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묵변이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그 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겸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겸해가 굉장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한 거죠. 겸해가 어떻게 가능할까? 겸해가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는 무차등해를 얘기를 하지 않고 무차등해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지 않고 애인이라고 하는 거. 애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겸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혹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울러 사랑하는 게 이제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포섭적인 통합적인 관심, 포섭적인 관심,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겸해를 이해하고 이 애인을 이제 그 옹호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질문이 제기되고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특정한 시공을 점하고 있는 존재인데 사실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같은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모든 공간에 걸쳐서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하는 거고 또 그 앞으로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사랑해야 되는 건데 사람을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겸해가 가능하다는 거, 애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애인의 의미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한정된 어떤 그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애인의 그 이상을 실현했다라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약간 그 배변가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예를 사랑하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를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어떤 노예? 노예가 너무 비천한 노예인데 우리가 그 노예를 사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을 사랑하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야? 도둑도 사랑해야지. 도둑도 사랑해. 도둑은 사람인데 도둑을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도둑조차도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큰 문제. 그러니까 이 애인의 문제, 겸해의 문제가 도대체 뭐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사랑의 관심이 사랑의 어떤 성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약간 배변가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 하면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자제를 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좀 그 골치 아픈 문제를 얘기를 하게 돼서. 근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겸해가 박애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뭔가 이제 이익을 주는 데서 규정이 되고 그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배제될 수도 있는데 그 배제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세상에 나쁜 일만 하고 세상에 해를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사람을 해친다고 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묵가의 겸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그 토대를 지니고 이런 조건을 지니고 있는 좀 부분적인 사랑이고 그러나 역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성적인 관점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 적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스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묵가가 자기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예에서 사실은 그게 보편적인 통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겸해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나의 그 행동이 겸해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느냐 어떤 토대에서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둑은 탈락 노예는 들어오는 거죠. 노예를 사랑했다고 해서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죄나 악행에 관계없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걸로 고려해서 사랑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묵과의 겸해가 무차등해가 아니라 통합적 사랑, 또 단순한 통합적 사랑이라도 어떤 그 이익을 주는 그런 선상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제 한 가지 또 예가, 이거는 맹자 등문공 상에 나오는 이지라고 하는 묵가의 사람과에 대한 이제 맹자의 비판이에요. 근데 이 이지가 그 맹자 등문공 상에 보면은 이지가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굉장히 후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을 후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비판하는 게, 니들은 후상이 하라고 하는 게 니들 교설이 아니고, 니들 교설은 절장, 뭐 이제 아주 간략하게 하는 게, 상을 간략하게 하는 게 니들의 교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후상을 했느냐. 사실은 맹자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좀 당황했어요. 그래도 자기 교설에 어긋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인정을 따랐는데 왜 맹자가 저렇게 비판을 하나.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지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내가 듣기에 사랑은 차등이 없는 건데, 근데 그 배품은, 그 시작은 부모로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차등해가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더 흥미로운 건 무차등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무차등해의 묵가의 겸해에 최종적인 어떤 그 주장인 무차등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를 친하게 대하는 그 효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차등해보다도 뒤가 더 이제 저의 흥미를 좀 끌었는데, 맹자는 뒤는 얘기는 안 하고 무차등해에 대해서 엄청 이제 공격을 해요. 무차등해. 어떻게 그 이웃집 애가 너의 형의 그러니까 이웃집 애가 너의 형의 아들하고 똑같이 사랑스러울 수가 있느냐. 당연히 너의 형의 애가 더 사랑스럽지.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가 죽었을 때 다 내다버렸다. 부모만 내다버린 게 아니라 사람 죽었을 때 다 내다버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내다버리는 곳을 이제 지나다가 부모의 그 시신이 벌레들, 무슨 늑대들, 이렇게 짐승들한테 이렇게 뜯겨 나가는 걸 보고 얼굴에 땀이 막 흐르고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삽하고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매장을 했다. 그게 매장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어쨌든 묵가의 이지의 비판하는 시종일관 하는 비판은 뭐냐면은 우리 형의 아들은 이웃집 애하고는 다르고 내 부모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아마 다른 사람의 시신이 그렇게 손상이 되는 걸 봤으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혹은 빨리 이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막 땀이 나고 집에 가서 삽을 가져오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을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시종일관 이지에 대해서 그것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차등이 가능하냐. 근데 제가 이제 좀 흥미를 느끼는 거는, 이지가 어쨌든 무차등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근데 무차등해가 구현이 되려면은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 대해서 후상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거죠. 어쨌든 시도를 한 거다. 어쨌든 묵가가 초기에는 무차등해를 얘기했고 이성의 어떤 요구에서 했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육아의 어떤 걸 보고 혹은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대로 보내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무차등의 이상과 그 융합을 하려고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를 후상을 하는 거는 유가나 묵가나 같은데 그 후상의 이유가 아까 맹자가 얘기하는 정말 땀이 나서 자연스러운 본성에 인정에 비추어 봐서 어쩔 수가 없어서 후상을 하는 거하고 이성의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수단으로서 후상의 길을 택한 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택한 거니까. 결국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이 부모니까 부모한테 잘해준 거지. 부모한테 후상을 한 거지. 그게 꼭 부모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자기가 나서 유복자로 나서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뭐 동네 아저씨였어. 아줌마고 그랬으면은 물론 거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은 그분한테 특별한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후상의 그 성격, 그 후상을 어디에 기초해가지고 하게 됐는지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묵가가 육아와 달라지는 것은 통합적인 보살핌의 그 실제적인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행위가 어디에서 유래하고 어떻게 유지되고 그게 왜 중요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는 것에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 제가 아는 그 유교를 전공하는 선생님 한 분이 모처럼 이제 아들하고 어디 성묘를 갔다 오고서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모처럼 이제 그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걔가 고등학교 뭐 2학년인가 4학년이니까.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하게 야 너는 내가 죽었을 때 장례 안 지내도 된다.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제 모처럼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게 상관 안 하고 뭐 그냥 화장하고 제사 안 지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한 번도 제사 지낸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 누가 지내준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 부모에 대한 특별한 감정, 그 자연적인 감정인데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게 결국 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 지향,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그죠? 이게 절대적인 토대였는데, 사회가 많이 변하니까, 이게 부모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부모님이 낳아주신 건 사실인데, 애들이 뭐, 생활이 자기 친구들하고 더 많이 하고, 이웃하고 더 많이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애인이라고 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토대가 돼야 되는지는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묵가가 물론 이제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상은 애인이라고 하는 이상은 그게 이제 무차등해만 아니면은 이 무차등해가 아니고 통합적인 보살핌의 의미라면은 그런 이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관계가 인간관계가 다양해진 그 현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꼭 혈육이 아닐 수도 있다.
그 혈육이 되게 이렇게 좀 미약해지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고, 왜냐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오래 있고, 뭐 생활도 오래 하고, 제일 그 밥도 오래 먹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애들하고 언제 밥 먹는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러면 식구라는 의미도 많이 퇴색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육아가 그 자연적인 걸 강조를 했는데, 자연적인 어떤 그 관계, 친족 관계 이걸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문과가 좀 엉뚱하게 다른 포인트를 갖다 댄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넘어서는 애인의 어떤 이상은 다른 데서 오는 거고, 그거를 구현하기, 그런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그 토대는 굉장히 다원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플라톤처럼 그냥 애들 공동으로 기르고 부모가 키우면 안 되고 나라에서 키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시사적인,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사고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겸해는 어떤 이성의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아가 잘 못 봤던 지점, 육아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자연적인 거라고 하는 거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그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극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들어가야지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약간 공학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도덕성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고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는 뭐냐? 목표는 굉장히 비슷해요. 목표는 효자, 우애에 있는 사람, 뭐 친구 간에 뭐 이렇게 화목함, 그리고 기본적인 그 물질적인 요구 뭐 이런 것이 다 충족된 이런 사회, 육아가 그리는 어떤 그 왕도 정치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는 그 시작이, 그걸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이 먼저 플랜을 짜놓고, 먼저 이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고, 이런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차출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전개했다. 사회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런 문과의 이런 접근 방식의 특이성이 순자나 한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다르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접근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공학적으로. 덕 이제 별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덕이 있고 어떤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약간 이제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를,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이렇게 좀 공학적으로 이렇게 매니지할 건지,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관심이 생기는 게 저는 문과의 공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과의 공헌이다. 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